오늘 친구가 내 번호를 차단했다. 며칠 전까지 매일같이 코인 얘기를 나누던 사이였다. 그런데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난 날 그는 짧은 메시지 하나만 남겼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말 뒤로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방 안은 정적이 내려앉았고 모니터 속 비트코인 차트만 빨간 촛대를 이어붙였다. 처음 시작은 단순했다. 월급만 모아서는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이 내 등을 떠밀었다. 그때 민수가 말했다.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과거의 모든 고점을 뚫어낼 것이고 이번 사이클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수익 인증을 보여주었다. 초록색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초록색이 나에게도 올 거라 믿었다. 믿음보다 간절함이 더 컸다. 나는 모아둔 예금을 해지했다. 비상금 통장도 비워냈다. 부족한 금액은 마이너스로 당겨 썼다.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용기 있는 자가 수익을 가져간다고 말했다. 거래소에 가입하고 레버리지 버튼을 처음 눌렀다. 배율을 올릴수록 수익 시뮬레이션은 꿈처럼 커졌다. 마음은 더 빨리 달렸다. 마치 미래가 내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었다. 첫날은 성공적이었다. 가격이 위로 달렸다. 초록봉 하나에 가슴이 뛰었다. 둘째 날도 상승했다. 나는 잠을 줄였다. 새벽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눈을 떴다. 초록색 숫자를 캡처해서 민수에게 보냈다. 그는 엄지를 올리는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그 작은 그림이 내 확신을 키웠다. 나는 더 샀다. 또 샀다. 레버리지를 한 단계 더 올렸다. 그때부터 위험은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다. 셋째 주가 되던 밤 갑작스런 하락이 시작되었다. 해외 뉴스가 속보로 떠올랐다. 규제, 금리, 해킹, 수많은 단어가 뒤엉켰다. 차트는 가파른 경사를 만들었다. 내 포지션은 경고 문구를 띄웠다. 청산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알림이 울렸다. 나는 손에 땀이 찼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침착했다. 이런 조정은 흔하다고 말했다. 이럴 때가 기회라고 말했다. 증거금을 더 넣으라고 말했다. 나는 남아있던 카드 한도를 확인했다. 한숨을 쉬고 숫자를 눌렀다. 추가 입금이 완료되자 경고 문구는 잠시 사라졌다. 차트는 다시 작은 반등을 만들었다. 나는 겨우 의자에 등을 기대며 숨을 골랐다. 그때 알림이 또 울렸다. 야근 중인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월세와 관리비가 빠져나간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 지금은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집중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때 나는 이미 알지 못했다. 새벽녘이 가까워질수록 촛대는 더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반등을 믿고 늘린 배율은 되려 나를 압박했다. 청산가가 다시 코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모니터를 붙잡듯 몸을 앞으로 숙였다. 주문창에 손이 떨려 숫자가 자꾸 틀렸다. 다시 입력하고 다시 확인을 눌렀다. 화면에 커다란 붉은 글씨가 떠올랐다. 청산이라는 단어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내 계좌의 잔액은 무표정한 숫자로 남았다. 나는 의자에 기대더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귀에서는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다. 아침이 되자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가 보낸 메시지였다. 변동성이 끝나면 다시 회복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는 지난 사이클에서도 다들 공포에 팔았다고 말했다. 나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기대가 솟았다. 잃은 돈을 되찾고 싶었다.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마음이 나를 다시 거래소로 끌고 갔다. 이번에는 현물로 바꾸자고 마음먹었다. 레버리지는 위험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런데 주문창 앞에 앉아 배율 조절바가 자꾸 눈에 들어왔다. 손실을 되돌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다. 어느 틈엔가 손가락은 다시 배율을 올리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 계산은 이렇게 흘렀다. 이번엔 방향만 맞으면 금방 복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향은 다시 틀어졌다. 점심시간에 가격이 급락했다. 익숙한 붉은색이 또다시 화면을 덮었다. 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급하게 포지션을 뒤집었다. 뒤집는 순간마다 손실은 늘었다. 1시간 뒤 잔액은 더 얇아졌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었다. 머릿속은 뜨거웠다. 회사 메신저에 알림이 울렸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모니터만 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상사가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표정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다. 관리비 연체 안내장이었다. 아이는 방에서 조용히 블록을 쌓고 있었다.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민수에게 또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메신저도 읽지 않았다. 탑 대신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그의 글을 찾았다. 그는 여전히 글을 올리고 있었다. 하락은 일시적이며 집중하면 기회라고 말했다. 그 글 아래에는 박수 이모티콘이 줄줄이 달렸다. 나는 화면을 끄고 벽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방이 더 좁아 보였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마지막 시도를 했다. 남은 잔액을 모아 포지션을 열었다. 가격이 위로 움직였다. 미세한 수익이 생겼다. 나는 소리 없는 환호를 삼켰다. 더 가져가야 한다는 욕심이 올라왔다. 배율을 한 단계 올리자 가격이 반대로 움직였다. 경고 문구가 다시 떴다. 청산가가 한 칸 더 가까워졌다. 나는 외주를 타듯 모니터에 매달려 버텼다. 그리고 아주 작은 반등이 나왔다. 그때 포지션을 닫았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더 욕심을 냈다. 조금만 덜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붉은 촛대가 툭 끊겼다. 청산. 또다시 같은 단어가 화면에 떠올랐다.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몸에 힘이 빠졌다.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기운이 없어서 주저앉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오늘 병원 예약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의 감기 증세가 길어져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다. 알겠다고 말했다. 목소리는 건조했다. 통화를 끊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슬픔과 분노와 허무가 한꺼번에 올라왔다. 그 감정들은 서로를 밀어내다가 어느 순간 한 덩어리로 굳어졌다. 며칠 동안 민수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결국 내가 찾아갔다. 커피숍 구석자리에서 그는 선글라스를 벗지도 않았다. 나는 물었다. 왜 계속 사라고 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어깨를 올렸다가 내렸다. 장은 원래 변동이 심하다고 말했다. 누구도 미래를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본인도 물렸다고 말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가락은 컵을 계속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그 리듬이 내 신경을 긁었다. 나는 더 깊이 물었다. 내게 추천한 시점에 그는 이미 수익 실현을 했는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정답처럼 느껴졌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결국 나는 말했다. 적어도 멈추라고 말해줄 수는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친구 사이의 돈 얘기는 늘 위험하다고 말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친구 사이에 위험한 건 돈이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말했다. 테이블 위에 남은 커피는 식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누구의 잘못을 묻기 전에 내 선택을 먼저 보라고 말했다. 내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고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내 책임을 남에게 넘기는 순간 나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책임을 다시 가져와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코인 커뮤니티 알림을 껐다. 단정적인 말이 달콤한 이유와 위험한 이유를 동시에 적어두고 벽에 붙였다. 확신이라는 말의 가격이 내게 얼마나 비쌌는지 큰 글씨로 적었다. 나는 실천을 시작했다. 첫째,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었다. 급한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도록 작은 자동이체를 걸었다. 둘째, 빚부터 줄이기 시작했다. 연체료가 붙기 전에 카드 사용을 끊고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웠다. 셋째, 투자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화려한 썸네일 대신 원리를 설명하는 책을 골랐다. 변동성, 분산, 기간, 비용 같은 단어를 처음부터 다시 익혔다. 넷째, 가족과 매주 대화를 했다. 지출표를 같이 보고 다음 주 계획을 함께 세웠다. 대화는 처음에 어색했지만 점점 표정이 풀렸다. 아내는 내 눈빛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자 나는 민수의 연락처를 조용히 지웠다. 미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선택이 비겁하다고 느껴질까봐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정이 아니라 기준이었다. 기준을 잃은 우정은 우리 둘을 같은 늪으로 끌고 갔다.
기준을 세운 뒤에야 나는 걸음을 바꿀 수 있었다. 한 달쯤 지나자 작은 변화가 보였다. 통장 잔액이 아주 느린 속도로 오르기 시작했다. 밤에 휴대폰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아이의 숙제를 봐주며 시간을 보냈다. 아내와 뉴스 대신 산책을 했다. 바람이 차가워지면 손을 주머니 속에서 찾아 잡았다. 그 온기가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다. 돈을 되찾는 속도는 느렸지만 평온을 되찾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다. 나는 그 실패에서 세 가지를 얻었다. 하나, 친구의 확신은 내 책임을 대신해주지 않는다. 둘, 빠른 길처럼 보이는 길은 대부분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셋,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다. 이 세 문장을 책상 앞에 적어두고 매일 읽었다. 읽을 때마다 첫날의 화면과 마지막 청산 알림이 떠올랐다. 그 기억은 여전히 쓰렸지만 더 이상 나를 삼키지 않았다. 대신 내가 멈춰야 할 곳과 걸어야 할 곳을 알려주는 표식이 되었다. 나는 투자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태도를 바꾸었다. 힘을 주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먼저 세워야 했다. 비상금, 고정 지출 관리, 작은 장기 적립, 그리고 휴대폰 알림 최소화. 뉴스가 소란스러워질수록 나는 일정을 단순하게 유지했다. 주간 회의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아이와 숙제를 하고 서랍을 정리했다. 사소한 일들이 나를 현재에 붙잡았다. 현재에 붙잡혀 있을 때 나는 덜 흔들렸다. 가끔 민수를 떠올린다. 함께 차트를 보며 밤을 새우던 날들이 있었다. 그때 우리는 젊었고 조급했고 겁이 없었다. 언젠가 그도 나와 비슷한 결론에 닿기를 바란다. 우리 우정은 거기에서 멈췄지만 그는 여전히 내 청춘의 일부였다. 나는 그 시간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그때 내가 배워야 할 것을 이제서야 배웠다고 적어둔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어느 주말 아침 아이가 나를 깨웠다.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계좌를 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다. 햇빛이 복도에 가득했다. 페달을 밟는 발목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아이가 앞에서 소리쳤다. 더 빠르게 달리자고 말했다. 나는 속도를 조금 올렸다가 곧 줄였다. 균형이 흐트러지면 금방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속도를 맞췄다. 그 말은 자전거를 향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내 삶을 향한 말이었다.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으며 아내가 물었다. 이제는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괜찮지는 않다고 말했다. 손실은 아직 숫자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지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방법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내가 웃었다. 그 웃음이 내 장부의 가장 큰 수익으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게 쓴 편지를 한 줄 덧붙였다. 다음에 누군가가 빠른 길을 보여주겠다고 손을 내밀면 먼저 내 걸음부터 확인하라고 적었다. 내 발목이 단단히 묶여 있는지, 내 등이 곧게 서 있는지, 내 곁에 사람이 웃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적었다. 그 세 가지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떤 길도 내 길이 아니라고 적었다.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작고 단단하게 울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알았다. 나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고 알았다.